호르무즈 2차 협상이 내일 열립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문이 다시 열릴 예정이에요. 불과 사흘 전 그 자리에서 21시간을 싸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마주 앉아서요.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어요. 벤스 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공은 이란에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협상장을 나왔어요. 이란 대표단도 테헤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앉습니다. 왜냐고요? 4월 21일, 딱 6일 남았어요. 그날 휴전이 끝나거든요.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그 해협이 지금 막혀 있어요. 이란이 봉쇄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이 시작된 직후였어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그날 숨졌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닫아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8년을 이 바다에서 일했습니다. 오만 출신 해운 중개인이에요. 걸프 원유가 어떤 항로를 통해 세계로 나가는지, 어떤 계약이 어떤 선박으로 묶이는지 그걸 연결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두바이에 사무실을 뒀고 유럽과 아시아 선사들 사이에서 계약을 주선했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2차 협상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가슴이 조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주선한 한국 유조선 계약이 그 해협 안에 묶여 있거든요. 처음 그 계약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선사라고요? 오랫동안 이 바다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중동 원유 항로는 경험이에요. 기술이 아니라 관계잖아요. 미국 선사, 그리스 선사, 이 바다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이름들이 있어요. 한국 선사는 기술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 경험이 있냐고요? 한국 배라고 제일 먼저 갇힐 줄 알았어요. 경험 없으면 이 바다에서 그게 됩니다. 제가 그 계약을 처음 검토하면서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2차 협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4월 11일 밤이었어요. 저는 이슬라마바드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파키스탄으로 날아갔어요. 협상 결과에 따라 제 계약의 운명이 달라지니까요. 오랜 커리어에서 가장 큰 계약이었거든요. 협상장 복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파키스탄 중재단 관계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두꺼운 카페 뒤로 발소리가 죽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그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미국 측에서 벤스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나왔어요. 47년 만에 최고위급 직접 대면이라고 했습니다. 47년이었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에요. 그러다 아침이 왔습니다. 21시간이 지났어요. 합의가 없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협상장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레드라인을 밝혔습니다.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에어포스2가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떠났습니다. 복도에 저 혼자 남았어요. 아침 햇살이 복도 창문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카페 뒤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호르무즈 2차 협상이 이르면 내일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본 것들이 있어요. 협상장 복도에서, 항구 전망대에서, 그리고 사막 한복판 포대에서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두바이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돌아온 날 새벽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집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모니터 화면에 선박 추적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쪽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가 주선한 한국 유조선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사흘째였거든요. 호르무즈 2차 협상이 열리지 않으면 저 배는 계속 저기 있어야 합니다. 창밖으로 두바이 항구 불빛이 새벽바다 위에 길게 깔려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 항구에서 하루 수십 척이 드나들었을 텐데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름 냄새가 평소보다 옅었어요. 출항하는 배가 줄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4km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입니다. 그 좁은 길목으로 하루 135척의 선박이 드나들었어요. 세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물동량의 20%가 이 길을 통해 움직였습니다. 하루 1,400만 배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란이 그 해협을 닫았어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였습니다.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직접 선언했어요.
이 해협을 지나는 어떤 배에도 불을 지를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몇 척의 선박을 납포했어요. 그 뒤로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렸어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연료 배급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시아 각국이 대체 원유를 찾아 사우디 얀부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얀부 항구에 유조선 43척이 모였어요. 일주일 전까지는 10척이었던 게 4배로 폭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깊이 흔들리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처음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솔직히 저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오는데요.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하루 수입하는 원유 중 10배 가까이가 그 좁은 길목을 지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산업부 자료 출력본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월 기준으로 한국이 확보한 대체 원유가 5천만 배럴이라고요. 평시 월 평균 수입 물량의 60에서 70%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2차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값이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릅니다. 공장 가동이 줄어들어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한국이 세계에 파는 것들 전부가 결국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경제 성장률 전망이 이미 2.1%에서 1.7%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주선한 그 한국 유조선 계약이 어떻게 그 해협 안에 들어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란이 봉쇄를 선언한 게 2월 말이었어요. 그 직전에 선박이 출항했습니다. 원유를 가득 싣고 사우디 항구를 떠났거든요. 그때는 봉쇄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었죠. 선박 추적 화면 속 빨간 점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가 항구 전망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페르시아만 쪽에서 바닷바람이 올라왔어요.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요. 그 냄새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전망대 난간에 두 손을 짚었어요. 항구 저 끝까지 불빛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들렸던 백고동 소리가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 선박 26척이 지금 저 안에 있습니다. 제가 주선한 배만이 아니에요. 26척이요. 호르무즈 2차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은 그 숫자를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 밤 거기서 오래 서 있었어요.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난간이 차가웠어요. 손이 시려왔는데도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파키스탄 중재단 쪽 번호였습니다. 이른 새벽이었는데도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란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4월 13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두바이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전날 밤 파키스탄 중재단에서 온 전화 한 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 아침 다른 소식이 먼저 터졌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발표를 냈어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 작전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역봉쇄였어요.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으니까 미국이 이란을 막아버린 겁니다. 미군 함정 15척이 움직였어요. 페르시아만 입구,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미군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으로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차단했어요. 회항시키거나 납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란 고속정이 접근하면 즉각 제거하겠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어요. 이란 원유 수출이 사실상 완전히 막힌 겁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들었어요. 창밖으로 두바이 항구가 보였습니다. 멀리 수평선 쪽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었어요. 습기가 높은 날이었는데요. 그 흐린 하늘 너머 어딘가에서 지금 미군 함정이 이란을 향해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항구 쪽으로 걸었어요. 대낮인데도 항구가 조용했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면 크레인 소리, 컨테이너 쌓이는 소리, 포클리프트 엔진 소리로 가득 찼을 텐데요. 그날은 달랐어요. 크레인 2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부두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어요.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페르시아만 수평선, 유조선 한 척이
저 멀리 정박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출항을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중동 해운업계에서 오래 알고 지낸 그리스 선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테네였는데도 바로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카림, 지금 우리 배 세척이 걸프 안에 있어. 역봉쇄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에게 뭐라고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2차 협상이 언제 열리는지도 합의가 될지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봤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이 상황의 전체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았어요. 미국이 이란을 막았습니다. 양쪽이 서로를 봉쇄한 거예요. 그 안에 선박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에너지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버티지 못하느냐는 싸움이었어요. 이란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의 역봉쇄로 이란 원유 수출이 막혔어요. 이란 경제에 타격이 갑니다. 혁명 수비대도 군비를 조달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버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게 역봉쇄의 노림수였습니다. 그러면 미국은요? 미국도 편하지 않아요.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 국내 휘발유 가격도 뛰었어요. 중간 선거 압박이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동맹국들도 압박을 넣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유럽, 전부 빨리 해결하라는 거였어요. 양쪽 다 버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한복판에서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저는 방파제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밑에서 철판이 울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금 냄새가 올라왔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호르무즈 2차 협상에서 한국이 왜 변수가 되는지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한국은 협상 당사국이 아니잖아요. 미국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에요.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천공 이 말이에요. 조기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었습니다. 천궁이요? 실전 요격이 96%라고요? 수치는 수치고 중동은 관계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방파제 끝에 섰어요. 바람이 더 강하게 불었습니다. 유조선에서 가늘게 올라오던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수평선이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울었어요.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 쪽 번호였어요. 리야드였습니다. 리야드에서 온 전화는 짧았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조달 담당 관계자였어요. 저와는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걸프 지역 방산 계약 때 몇 번 얼굴을 마주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카림, 한국 한화하고 LIG 넥스원 쪽에 연결이 됩니까? 천궁이 조기 인도가 가능한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천궁이었어요. 또 그 이야기였거든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왔었는데 이번엔 사우디였습니다. 저는 해운 중개인이지 방산 중개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건지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그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카림,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연락하면 6개월에서 1년이에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30일, 60일, 90일 안에 납품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방파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등 뒤로 두바이 항구 크레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컨테이너 하나가 내려앉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그날 오후에 이슬라마바드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호르무즈 2차 협상이 이르면 16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중재단 쪽에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저는 협상 결과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파키스탄 현지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어요. 두바이의 기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내륙 도시의 건조한 공기였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협상단이 묵고 있는 호텔 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이슬라마바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길 곳곳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파키스탄 정부가 내건 거였습니다. 평화를 위한 이슬라마바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중재단 관계자 한 명이 로비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 측 협상단이 오늘 저녁 다시 들어옵니다. 이란 쪽도 대표단이 테헤란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심장이 한번 뛰었습니다. 호르무즈 2차 협상이 정말 열리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이 1차 때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미국은 20년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5년이 한계라고 했어요. 15년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란 입장에서 핵 개발 능력을 포기한다는 건 정권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5년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5년 뒤엔 다시 원점이니까요. 1차 협상에서 벤스 부통령이 21시간을 버틴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 짐을 풀고 바로 나왔어요. 협상단이 묵는 층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중재단을 통해서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란 측 보좌관이 있었거든요.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수석 보좌관이었어요. 이름은 자바드였습니다. 10년 전 두바이에서 에너지 협상 때 한 번 마주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따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봤어요. 검은 정장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잠깐 굳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자바드?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어요. 여기서 만나게 되는군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1차 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가 짧게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다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21시간이었어요. 중간에 몇 번은 끝날 것 같았는데 저는 그 말을 받았어요. 이번엔 다릅니까? 그가 엘리베이터 쪽을 봤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돌아봤습니다. 핵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카림. 20년은 우리한테 나라를 넘기라는 말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깔려 있었어요. 카펫이 발밑에서 푹신했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청소술의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20년은 나라를 넘기라는 말이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협상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막혀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숫자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싸움이었고 생존 싸움이었거든요. 양쪽 다 물러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호르무즈 2차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복도를 걸어서 방으로 돌아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서늘했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때 다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두바이 사무실 직원이었어요. 목소리가 조급했습니다. 팀장님,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기술진이 포대로 들어갔다는 연락이 왔어요. 사막 포대요. 천궁 2포대입니다.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천궁 2. 아까 사우디에서 조기 인도를 물어봤던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96%라고 했죠? 실전 요격이요. 저는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언제입니까? 내일 새벽 출발하시면 오전 중에 도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슬라마바드 밤 공기가 다시 차단됐어요.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치는 수치고 중동은 관계라고 했지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동시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다는 건 그냥 넘길 게 아니었거든요. 호르무즈 2차 협상 전야였습니다. 그 밤 이슬라마바드와 아랍에미리트 사막 사이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5시였어요. 아부다비 공항에서 군용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쪽 연락을 받고 온 차였어요. 창문이 검게 틴팅된 랜드크루저였습니다. 조수석에 군복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차가 사막 쪽으로 달렸습니다. 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비포장이었어요. 모래먼지가 날렸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막 공기가 건조하게 달궈져 있었어요. 차 안에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 있었는데도 등줄기가 땀으로 젖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안쪽으로 낮고 넓은 구조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차가 검문소 앞에 섰습니다. 군인이 제 여권을 들고 들어갔다 나왔어요.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천궁 2포대였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막 모래가 열기를 품고 있었어요. 발 아래 모래가 고왔습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경납고 입구에 한국 기술진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안전모를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25에서 30 중반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한국말로 인사를 하더니 바로 영어로 바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경납고 아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서 올라왔습니다. 서늘했어요. 경납고 천장이 높았는데요. 그 아래 발사대가 4기 서 있었습니다. 탄두를 장착한 채였어요. 계기판 불빛이 파랗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어요. 발사대 하나의 높이가 제 키의 2배는 됐습니다. 철제 구조물인데 표면이 매끄러웠어요. 용접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한번 짚어봤어요. 차가웠습니다. 묵직했어요. 한국 기술진 한 명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실전 운용했어요. 이란 탄도미사일이 들어왔을 때요. 저는 그를 봤어요. 96%라고 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된 것 기준으로요. 저희 팀이 직접 운용했어요. 저는 발사대를 다시 봤습니다. 96%였어요. 탄도미사일을 96%를 막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숫자로만 들었을 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철제 구조물 앞에 서니까 달랐습니다. 패트리엇은요? 제가 물었어요.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였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 방공망의 핵심이었던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잠깐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패트리엇이 없는 포대도 있었어요. 물량이 부족했거든요. 그쪽은 뚫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경납고 안에서 울렸어요. 패트리엇이 뚫렸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요. 수십 년간 이 지역 방공망을 책임져온 그 이름이 이번 전쟁에서 물량 부족으로 뚫린 포대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저는 경납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 햇살이 이미 강해져 있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모래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경납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철판이 뜨거웠어요. 등이 달궈졌습니다. 그제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왜 저한테 연락을 해왔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미국한테 연락하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30일, 60일, 90일 안에 납품할 수 있냐고 물었던 거였거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천공2 한 발당 가격이 약 15억 원이에요. 미국 패트리엇이 발당 50억에서 60억 원이니까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가격만 싼 게 아니었어요. 실전에서 96%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2024년에 3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한국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계약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그보다 먼저 35억 달러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이 지금 이 포대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기에 더 달라고요. 저는 경납고 벽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모래 위를 걸어서 발사대 쪽으로 다시 다가갔어요. 발밑에서 모래가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한 명이 발사대 옆에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공구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딸깍. 조용한 사막에서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이 흔들렸습니다. 수치는 수치고 중동은 관계라고 했었어요.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대에서 가장 많이 찾는 이름이 한국이었어요. 저는 그 기술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시스템 오래 운용해 봤습니까? 그가 공구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지 2년 됐어요. 실전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긴장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실제로 날아오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스템이 먼저 반응했어요. 저희가 명령 내리기 전에 이미 추적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발사대를 다시 올려다 봤습니다. 아지랑이 속에서 발사대가 흔들려 보였어요. 더위 때문이었을 텐데 그 흔들림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호르무즈 2차 협상이 열리기 전날이었어요. 그 협상 테이블에서 누구도 이 포대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미국도 이란도요. 그런데 이 포대가 그 협상의 판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어요. 이란이 왜 갑자기 전화를 해왔는지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역봉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걸프 전체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포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랜드크루저가 다시 비포장 사막길을 달렸어요. 모래먼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래 색깔이 아침과 달랐어요. 햇살이 높아지면서 황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경납고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발사대,
파란 계기판 불빛, 땀이 맺힌 이마에 한국 기술진. 시스템이 먼저 반응했어요. 저희가 명령 내리기 전에 이미 추적을 시작했거든요. 그 말이었어요. 아부다비에 도착해서 바로 리야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거든요. 조달 담당 관계자가 아니었어요. 이번엔 국방부 고위급 인사였습니다. 리야드 회의실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도였습니다. 사우디 북부 국경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포대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었어요. 그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탄약 잔여량이었어요. 숫자들이 작았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우디 관계자가 먼저 말했어요. 카림, 우리 방공 탄약이 6주 만에 이렇게 됐어요. 이란이 저가 드론을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을 쓰거든요. 샤헤드 드론이에요. 한 발에 2천만 원도 안 해요. 그걸 막으려면 우리는 수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교환하다간 먼저 바닥나는 게 우리예요. 저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북부 국경 포대들의 탄약 잔여량. 일부 포대는 30%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한 달을 버티기가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한테는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추가 요청을 넣었어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생산 라인이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일본하고도 접촉했어요. 일본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한테 제공하는 게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탁자 위 서류들 옆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천공2 재원표였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출력해서 검토한 흔적이 있었어요. 줄이 그어져 있었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봤습니다. 30일 안에 가능합니까, 한국이?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해운 중개인으로서 방산 계약의 납기를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단순히 납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포대에 다녀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눈을 들었어요. 거기 한국 기술진이 있었습니다. 실전 운용팀이에요. 탄도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시스템이 먼저 반응했다고 하더군요. 명령 전에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 인도를 문의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 쪽을 봤어요. 리야드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햇살 속에 하얗게 서 있었어요. 저 아래 도로에서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는데요. 그 평범함이 지금 이 회의실 안의 긴박감과 너무 달라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호르무즈 2차 협상이 내일 열립니다. 그 협상에서 결정되는 건 핵 프로그램이고 해협 통제권이에요. 한국 방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 의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란은 알고 있을 거예요. 걸프 국가들이 한국 천공일을 더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걸요. 미국 방산이 물량을 못 대고 있다는 걸요. 중동 방공망이 미국에서 한국 쪽으로 중심으로 옮기고 있다는 걸요. 이란 입장에서 그건 어떻게 들릴까요? 버티면 걸프 방공망이 더 촘촘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협상을 안 하면 나중엔 더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리야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이란이 먼저 전화를 해왔다고 파키스탄 중재단이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역봉쇄 때문이라고 다들 말하는데요. 물론 역봉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닐 수 있었어요. 사막포드 경락고에서 파란 계기판이 깜빡이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철제 발사대에 손을 짚었을 때 차가운 감촉이요. 그 포대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이 협상의 판을 바꾸고 있었어요. 공항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택시가 섰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다시 얼굴을 때렸어요. 리야드 공항 입구였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쳤어요. 파키스탄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호르무즈 2차 협상이 열리는 그 도시로 다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협상장 독도에서 뭔가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란 대표단이 그 테이블에 왜 다시 앉으러 오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탑승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빨라져 있었어요. 이슬라마바드에 다시 내렸습니다.
파키스탄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밤 공기가 달려들었어요. 리야드보다 서늘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깔려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호텔 쪽으로 달렸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외신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 장비를 든 사람들이 로비 한쪽에 몰려 있었어요. 취재 대기 중인 거였습니다. 호르무즈 2차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을 풀지도 않고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하루 종일 움직였더니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슬라마바드 야경이 보였어요. 가로등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 멀리 모스크 첨탑이 불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방 전화가 울렸어요. 프런트였습니다. 누가 면회를 왔다고 했어요. 이름을 말했는데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중재단 쪽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려갔습니다. 로비 구석 소파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턱에 흰 수염이 짧게 났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단단했어요. 중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로비 한쪽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협상이 열립니다. 확정됐어요. 심장이 한번 뛰었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이미 이슬라마바드에 들어와 있어요. 내일 오전 협상장 문이 열릴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그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모릅니다. 핵 쟁점은 아직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란 쪽 분위기가 1차 때와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받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1차 때 이란 대표단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봉쇄가 시작되면서 이란 경제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원유 수출이 막혔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이란도 알아요. 미국 무기가 안 들어오니까 다른 데서 채우고 있잖아요. 이란 입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야경이 조용했어요. 첨탑 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악수를 하고 로비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 텔레비전 화면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자막이 흘렀어요. 한국 뉴스였습니다. 한국어 자막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어를 읽지 못해요. 그런데 화면 속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장이었어요. 정유 공장인 것 같았습니다.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항구였습니다. 유조선이 접안에 있었어요.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체 원유였겠구나 싶었어요. 한국 정부가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4월에 5천만 배럴, 5월에 6천만 배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를 돌며 특사가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게요. 언론에 크게 나지 않게요.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나이든 남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였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이 화면에 보였는데요. 굵었어요. 마디마디가 두툼했습니다. 기름때가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손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손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포대 경납고에서 본 한국 기술진의 손이었거든요. 땀이 맺혀있던 그 젊은 기술자의 손이요. 그 손과 텔레비전 화면 속 노인의 손이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저는 프런트 직원을 불렀어요. 저 화면에 나오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노인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서 허공에 뭔가를 그리는 것 같았어요. 설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막이 흘렀어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짓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중재단 쪽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주더니 말했어요. 한국 정유공장 노동자래요. 1970년대에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분이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인터뷰를 하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오만 무스카트 외곽에서요. 건설 현장에 가면 노란 헬멧을 쓴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라고요.
낮 기온이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고 용접을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사우디에서, 쿠웨이트에서, 이란에서요. 아버지는 그 사람들 손을 보면 안다고 했어요. 굳은 살이 달랐다고요. 텔레비전 화면 속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 손이었어요.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잠깐 흐려졌어요.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로비 사람들 소리가 멀어졌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사막에 있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이요. 1970년대 사우디 리야드 건설 현장에서, 쿠웨이트 정유소에서, 이란 반다라 아바스 항구에서요. 낮 기온 52도 현장에서 철근을 잡고 파이프를 용접하고 크레인을 조작했던 그 손들이었어요. 그 땀이 50년을 건너뛰어서 지금 이 사막 포대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경납고에서 땀을 흘리며 발사대를 점검하던 그 젊은 기술자의 손으로요. 호르무즈 2차 협상 테이블 바깥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판을 바꾸고 있는 그 손으로요.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한국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막에서 흘린 땀이 지금 이 협상의 배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수치는 수치고 중동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했어요.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50년 전 이 사막에서 시작된 그 경험이 지금 이 협상의 한복판에 조용히 와 있었거든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로비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여전히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불었어요. 내일이었습니다. 호르무즈 2차 협상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호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이슬라마바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눈이 떠져 있었어요. 잠을 깊이 자지 못했거든요. 천장을 보다가 창문을 보다가 그러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코트를 들었습니다. 협상장으로 향했어요. 호텔에서 협상장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협상장 건물을 향하고 있었어요.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저는 통제선 바깥에 섰습니다. 협상장 건물이 보였어요. 흰 건물이었습니다. 파키스탄 국기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건물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다 차량 행렬이 들어왔어요. 미국 측 협상단이었습니다. 검은 차량 여러 대가 건물 입구로 들어섰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어요.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건물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뒤 다른 차량 행렬이 왔어요. 이란 측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검은 차량들이었어요. 기자들이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차량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협상장 입구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파키스탄 국기가 다시 펄럭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흰 건물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호르무즈 2차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난 며칠을 다시 떠올렸어요.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복도에서 혼자 서 있던 그 아침. 두바이 항구 전망대에서 유조선을 바라보던 새벽. 방파제 위에서 바람을 맞던 그 시간. 아랍에미리트 사막 포대 경납고에서 철제 발사대에 손을 짚던 순간. 리야드 회의실에서 탄약 잔여량 숫자들을 들여다보던 그 오후. 그리고 어젯밤 호텔 로비 텔레비전 화면 속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28년이었어요. 이 바다에서 일해온 시간이요. 걸프 원유 항로를 연결하고 선박 계약을 주선하면서 오랫동안 이 지역을 봐왔습니다. 중동은 관계라는 걸 배웠어요. 경험이 먼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그렇게 봤어요. 틀렸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가격이 싼 게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이 사막에서 시작된 관계가 있었어요. 낮 기온 52도 현장에서 파이프를 잡았던 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들이 지금 경납고에서 발사대를 점검하는 손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게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관계였어요. 제가 28년 동안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협상장 문이 닫힌 채였어요.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제재 해제 시점. 그 무거운 의제들이 지금 저 문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어요. 4월 21일, 6일 뒤였습니다. 휴전 만료 시한이에요. 그날까지 합의가 나오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립니다. 한국 선박 26척에 나올 수 있어요. 세계 원유 물동량이 다시 흐릅니다. 그날까지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전면전이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통제선 바깥에서 협상장 건물을 바라봤어요. 흰 건물이었습니다. 파키스탄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건물 위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건물 쪽에 고정한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협상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저는 해운 중개인이니까요. 저 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저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이란도 제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포드에서 본 것들, 리야드 회의실에서 들은 것들, 어젯밤 텔레비전 화면에서 본 노인의 손, 그것들이 마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 협상장 안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이미 바깥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요.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어요. 파키스탄 국기가 크게 펄럭였습니다. 기자 한 명의 모자가 날아갔어요. 경호원들이 잠깐 몸을 저는 외투 깃을 세웠습니다. 협상장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흰 벽 위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울었어요. 이슬라마바드 아침이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저 협상장 밖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깊이 이 해협을 버텨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선박 26척을 그 안에 두고도 특사를 보내 조용히 원유를 확보했어요. 패트리엇이 물량 부족으로 흔들릴 때 그 자리를 천궁이가 채웠습니다. 경납고에서 땀을 흘리며 발사대를 점검한 젊은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50년 전 이 사막에서 먼저 땀을 흘렸던 손들이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협상장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